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할까요? 초보운전이 위험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보다는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대 초보운전. 글쎄요.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건부 특검을 이재명 후보가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무슨 문제이냐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야당에서는 말장난 하지 말고 특검 받으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광주를 찾았죠. 5.18 묘지 앞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고 묵념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그래도 사과드려 다행이다. 민주당은 사과도 강제 집행하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대로 결국 5.18 묘지 헌화는 불가능했지만 30초 묵념을 한 뒤 윤석열 후보가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가 기껏해야 한 달 반 분량이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발전용, 농업용도 비상이다. 전세버스들 멈춰선 사진도 한국경제에 보도되고 있고 기존 계약문 18,700톤이 곧 반입되지만 이거 넉넉히 쳐봤자 한 달 반이다. 한국경제 한 달 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 보도에서 요소수 비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는데 그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의 초기 문제 인식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을 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이 말. 그런데 이게 뭔 소리? 검색창이 난리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국어사전 명사 80%가 한자어인데 한자 의무 교육이 중단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문을 빈다라는 뜻에 대해서 한 보도 전문 매체 기자조차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한자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 왜 운이 없길 바라냐? 여자 양궁 9연패 이겼는데 왜 졌다고 하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각출이란 말도 몰랐는데 N빵이라고 하니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과 도시구시처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법사위 멤버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하마을도 찾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더 나아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어제 몇몇 시민단체의 반발로 5.18 묘소에서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돌아가라 윤석열 5.18을 부정하는 윤석열을 돌아가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양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저는 쇼 안 합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 장면 보셨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맴돌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이 5.18 묘소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들어가서 헌화를 하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던 순간이었는데 이재명 부장 결국 어떻게 됐죠? 사과문을 낭독하긴 했군요. 하지만 이제 추모타 앞에서 헌화하고 분향은 못했죠. 그러니까 추모타 앞에서 이제 헌화 분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결국 이제 추모타 앞에서 한 30m 떨어진 거리에서 묵념하고 사과문 낭독하는 것으로 대치났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지금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뭐 굉장히 상처가 막 큰 뭐 상황이겠죠.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충분히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어제 사과가 충분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두 차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면서 허리를 숙였었는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그것으로 다 사과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5.18 정신을 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영한다. 뭐 이 얘기는 그 법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5.18 정신을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겠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보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얼마나 실천하느냐 문제가 있을 테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윤석열 후보도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호남과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호남과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청사진들을 보여주느냐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게 이제 앞으로의 사과의 진정성을 반응한 어떻게 사과의 진정성을 볼 것이냐를 이제 반영할 것 같고 한편으로 또 광주 시민들도 이 5.18 정신이 광주 정신으로 머물지 않고 어떤 민주화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사과 좀 화면을 보면은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김병민 대변인도 아무래도 이제 후보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 옆에서 굉장히 이제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것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의원님. 네.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네. 반영을 하겠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판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5.18 그 정신이라는 거 결국은 그 어떤 뭐 국가의 그런 뭐 어떤 강제적인 뭐 진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대항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민주화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반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한 5.18 정신이라는 건 저는 통합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어떤 그런 뭐 이념 분열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지역 분열 뭐 그런 걸 뛰어넘어서 5.18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으로 이어가는 뭐 이러한 정신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그러한 통합의 정신 또한 민주화의 정신을 넣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의 사과문이 어제 낭독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사과에 대해서 5.18 단체들의 반응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싸늘합니다. 5월 어머니집 관장, 대선 표심위에 광주와 5월 영령을 이용했다. 격앙된 반응들. 5.18 4개 단체 공동 입장문 보면 자신이 선택한 일정과 장소 방문만을 공개한 사과 행보는 지극히 일방적이다.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구체적 공약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5.18 4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은 그래도 나름 정제된 어떤 반응이 나왔다, 입장문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5.18 4개 단체들도 그 사과를 수용하면서 향후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사실 일각에서 예상되기로는 뭐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계란을 집어 던지거나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없었어요. 그리고 비록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반발로 5.18 헌화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들어가진 못했지만 사실 저런 반발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다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현장에 가서 내가 사과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루어진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이미 또 용섭 시장도
또 광주의 대부분의 많은 어떤 그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무반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역으로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밀가루나 뭐 계란 던져서 역풍 맞았지 그 효과를 누린 사람 세력들이 없습니다. 부쩍한 세력들이. 또 그것이 오히려 영령들에 대해서 그걸 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실 대선 공간이라서 긴장돼서 그렇지, 뭐 윤석열 후보가 그 실제적으로 뭐 나는 이명박이 아니라 전두환을 좋아한다, 또 뭐 전두환 정신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그 이번 대선판에서는 지역주의의 영역들이 많이 옅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두 후보 다 자기 지지 정당의 출신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호남에 있는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신 시민들도 윤석열 후보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5.18 사개단체의 공동 입장문은 앞에는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얘기했고, 어제 빗속에서 윤 후보가 얘기한 것도 나를 지켜봐 달라. 오늘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어떤 5.18 정신의 어떤 그 정책화 또 헌법에 넣는 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어제 일단락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락이 잘 됐다라고 긍정적인 어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안 만난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도 좀 신경전을 미묘하게 두 후보가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만났는 거 안 맞는 것까지 신경전을 펼칠 이유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그래도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그 장면 살펴보시죠.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축하드립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아 맞아.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늘 뭐 사장이 뭐 하나 있다고 동생도 묻고 있다고. 매일 한 분씩 빠지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심상정 후보까지 이제 세 분이 만나셨는데, 박승 변호사님, 뭐 중요한 논쟁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성남 법정에서 자주 뵀던 기억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변호사, 윤석열 검사 시절에 성남 법정에서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듯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뵌 적이 없다, 나 형사 사건 안 했다. 이 묘한 약간 기억 차이를 좀 보였어요.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두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했는데 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만나서 성남 법정에서 배웠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은 윤 후보의 특유의 화법인 것 같아요. 윤 후보가 그동안 발언해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인연이 있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 강조하고 분위기를 푼 다음에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후보는 그와 스타일이 다소 다른 것 같아요. 예. 인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참 두 후보 스타일이 다르다. 예, 어. 직접적으로 만난 기억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예. 이 후보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저는 기억이 없는데라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왜 보통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둘이 마주쳤는데, 야 그때 아 맞아 우리 그 10년 전에 식당에서 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상대가 저 정도 얘기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넘어갈 보다. 법한데 그러니까 야 식당에서 이러는데 이 두 분 다 후보는- 기억 못하잖아요. 이 옛날에. 후보는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것로 봐서는 예. 본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여기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첫 소두부터 양 후보의 전형적인 본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대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박선 변호사의 어떤 흥미로운 분석. 보통은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도 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와서 막
아는 척할 때 있잖아요. 예. 야, 이거 10년 만이다. 행주야, 10년 만이다. 잘 지냈어. 이러면 행주님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래도 잘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죠.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 저쪽은 나를 알고 나는 저쪽을 모를 경우가 허다하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말을 높여야 될지 내려야 될지 동문이라고는 하는데 예. 저쪽은 나를 잘 친한 척 하는데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후보의 첫 대면 모습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1대1.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 논쟁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이라고 행사 중에 잠시 귓속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윤 후보는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하는데 민주당 선대위의 이소영 대변인은 저희가 이해하기엔 긍정적 취지의 답변이었다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권성동 비서실장은 여야 후보가 주 1회 정례회동 한 전례가 없고 이제 막 선출된 윤 후보에게 이런 제안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대장동의 수령을 벗어나기 위한 국명천안용 꼼수다라고 거듭 거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셨고 대선을 여러 번 취재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아니 대장동 자꾸 뭐 꼼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후보끼리 만나서 건전하게 미래를 논의하자라는 제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장동 얘기 못하게 하려는 꼼수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야당 입장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가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매주 만나서 정책 토론을 하자. 사실 뭐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전례 자체가 없죠. 매주 만나서 그런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물론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뭐 철학, 가치, 태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고 결국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매주 만나서 대장동 토론하자 하면 이재명 후보 받겠습니까? 아, 매주 만나서 대장동 토론하자. 이게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자꾸 하는 건 사실상 제안이 아니라 공세인 거죠. 그러니까 1대1 토론 공세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 이런 제안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야당 대표 매주 만나서 정책 토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대통령이 야당 후보한테 야당 대표한테 할 제안인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카드는 필승 카드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카드는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는 필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러 측면에서 공감대가 있다. 메시지 전, 이건 전투다, 전쟁이다 이거죠. 극복할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 외에는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종인은 필수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데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권성동 의원 조금 전에 우리가 목소리 들어봤는데 입장 들어봤는데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최초의 윤석열 후보 측이 생각했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은 권성동 후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생각했었던 비서실장이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이다. 이게 원투 펀치죠. 딱 원투 펀치. 축구로 말하면 이게 투톱이에요. 장제원, 권성무 투톱 체제로 당과 선대위에 어떤 요 두 명의 요직에 측근을 배치하려는 거였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장제원은 안 돼! 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소식통. 윤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상당히 아꼈다. 특정 이슈 논란 벌어지면 장 의원만이 대안을 서너 개씩 갖고 와 윤 후보가 생각 정리할 환경을 만들었다. 노력이 타의 추종 불허하니 안 좋아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장제원 의원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안 돼 한마디에 장제원 카드를 접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야, 요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장제원 카드는 안 돼라고 강하게 뜻을 밝혔을까요? 우선 뭐 캠프 자체에서 자녀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일단 뭐 사퇴시킨 인물을 당 전체 선관위에 다시 이렇게 기용을 했다는 것은 앞에 자기가 부정했던 것이 진짜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뭐 후보는 아마 권성동 의원보다는 4선의 비서실장 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예. 이제 3선의 장제원 의원이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고 너무 비서실장이 중량감을 가지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촉이 나는 좋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의 촉이 좋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전체가 저당 하면은 윤석열, 장제원이 자꾸 생각날 텐데 장제원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애들이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계속 그 설화의 가치 후보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아프지만 끌어낼 줄 알아야만 이게 그야말로 어떤 싸움이 뭐 진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것인가가 남아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촉이 좋다.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부분도 김영주 의원이 분석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의 권위와 메시지의 신뢰와 당의 전체 구성원들이 한 방향 정렬을 할 수 있는 그런 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가장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그러면 김종인 없었을 때 어떻게 당이 가져가느냐의 가장 큰 선결 과제가 그런 겁니다. 권위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큰 선거 김영주 의원이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메시지와 후보 진영 간의 어떤 그런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이게 확실히 경험이 많은 패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 치러집니다. 그 이유 하나를 제가 대겠습니다. 뭐냐? 바로 정치 1번지가 어디입니까? 지역구. 서울 종로.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 지역구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종로의 재보궐선거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치러지는데 종로에 나아가는 국민의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마치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이번 대선과 종로 재보궐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 후보군에 누가 강하게 거론되고 있냐 하면 원희룡 후보가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소위 깐부 관계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흥미로워요. 원희룡 전 지사같이 검증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한번 싸웠는데 전화통화 갖고 녹음했냐 안 했냐 다 화해한 것 같아요. 원희룡같이 검증되고 능력 있는 분이다. 이준석 대표가. 보궐선거서의 역할 당 대표로서 아주 환영이다. 라고 원희룡 종로 출마론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주당에서도 거물급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임종석, 박영선, 강경화. 그렇다면 원희룡 대 임종석, 원희룡 대 박영선, 원희룡 대 강경화 어느 매치든 상당히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정말로 원희룡 후보가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높습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결국은 이제 종로가 정치 1번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 석을 더 얻어와야 되거든요. 한 석을 더 뺏어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종로에서 필승 카드를 국민의힘으로서 내세워야 되고요. 필승 카드.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앞에 거론되는 이런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전주의 출마는 어떻습니까?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야 당연히 필패 카드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명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를 능력의 검증된 사실 그런 필승 카드를 저희가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 앞에 민주당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또 지명도나 여러 가지 또 경륜이 또 두루두루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3선 의원 출신에 또 제주지사를 2번 지냈고 또 이번에
그 대장동 일타 강사로 굉장히 또 지명도가 높아지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필승 카드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로 출마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뭐 얘기를 꺼내신 거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 여러 사람이 사실 계속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까?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계신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대선과 함께 또한 종로 선거가 좀 더 뭐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고 또한 좀 더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대선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사실 근데 그런 후보가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보는데 뭐 그런 후보군 중에 그 원희룡 전 지사도 예. 훌륭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준석 대표와 전주의 의원 두 명한테 지금 확인되기로는 원희룡 후보의 강력한 가능성,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대진표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강력히 이쪽에서 거론되고 있으면 종로를 두고 원 후보와 만약에 출마한다면 겨루게 될 민주당의 강한 후보군은 임종석, 박영석, 강경화 중에 누가 가장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까? 이건 정말 순순히 제 생각입니다. 일각에서 뭐 제가- 민주당 김용주 설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 만약에 뭐 선대위에 있다면 저는 세 사람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세 사람 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인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또 차별화하는 것도 뭐 숙제인데 저렇게 문재인 정부 인사를 내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 별로 그거 다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셋 다 아니다. 뭐 사람이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3040 여성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성을 오히려 공천하는 게 물론 승리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훨씬 더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재명 후보 선대에 있다면 전 세 사람을 다 공천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임 비서실장은 586의 상징적 인물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표심이 많이 진짜 지난 총선과 달리 지난 재보선도 완전히 뒤집힌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지만 어떤 586 어떤 주류 세력의 주류 집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들이 작용했는데 임종석 실장을 내세워서 필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 자체는 좀 뭐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였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종로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더라도 종로 출마 카드가 대선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흥미로운 탁견이에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대표실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사람 만났는데 송영길 대표와 그래서 임종석 의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의원이 지금 우리 이재명 기자 얘기한 그대로예요. 임종석 의원이 나왔을 경우는 정권 심판론을 그냥 갖고 때린다. 물론 인물로서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박영선, 강경화 다 훌륭한 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갈수록 현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어떤 제안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또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훌륭한 분위기는 한데 아마 종로 지역은 제가 부시장을 해서 알지만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이 많다. 저게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조계사도 종로에 있죠? 그렇죠. 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요 원희룡 지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주에 있을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또 근데 후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유연해야 되는데 원 지사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또 임종석 의원 두 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알죠. 김용주 의원께서 또 그런 코멘트를 흥미로운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새벽에 쓰러지면서 눈 부분에 찢어진 부상, 그래서 119에 실려갔고 급하게 봉합 수술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선거 행보에 복귀를 했고요. 관훈클럽 토론회에도 이재명 후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김혜경 씨의 부상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 다시 대선 행보로 돌아온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위 조건부 특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 가깝기는 하지만 정말로 나의 측근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건 사람 인선의 잘못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을 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한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트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재용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대장동과 관련돼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과 고발사주 특검을 같이 받을 필요가 없다. 형평성의 문제도 맞지 않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검찰과 경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소위 조건부 이야기. 두 번째는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동 특검을 받지 않겠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양 유력 후보가 모두 피의자이거나 피의자로 지목되는 다소 특이한 대선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게 특검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이 후보의 이 발언은 일단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첫째는 이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면 받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대장동 의혹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여러모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대장동 수사 외에도 이미 윤석열 후보는 고발 등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묶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관련한 어떠한 혐의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도입되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에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온전한 상태로 특검을 받기보다는 조건부 특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을 마련하는 법률을 마련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법사위 전주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나는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거 받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특검을 같이 하느냐라는 주장인데 근데 사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유동규 선까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그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나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난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법사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하는 이제 조건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재 수사가 미진하죠. 수사 미진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수사 대상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유동규 씨는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의 그러면 최종 인허가권자, 결자권자는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냐, 뭐 또 건의를 했는데 정말 묵살된 거냐,
뭐 아니면 들어갔다 빠진 거냐. 사실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과도한 이익이 민간 업자들한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화천대유 등에게? 네, 그렇죠. 이게 4,040억에 지금 아주 커다란 그런 천문학적인 이제 수익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4,040억을 받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은 것이 이 배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유동규 씨 혼자 결정을 했겠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인 결국은 이재명 시장에게 당연히 보고 뭐 결재 당연히 이런 것이 있는지를 당연히 이것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라는 것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연하죠. 거죠? 예, 그래서 뭐 꼭 기소를 전제가 하는 게 아니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은 알맹이 없는 수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조사조차 안 한 거 맞아요? 조사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소 사실을 보더라도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 5명의 어떠한 그 공모 사실만 있는 거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지금 뭐 또 기소도 되고 이랬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보시기에 더디게 현재 검찰의 수사를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습 질문인데. 저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2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2점이요. 2점이요? 네. 아니 낙제점이죠. 그래서 2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검찰이 굉장히 눈치를 본다. 그런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여야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주의 의원님의 의견이에요. 야당 법사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는 혐의가 없으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론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말장난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검찰에 최대한 시간 벌어달라는 하명이자 면피용 발언이다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상 증거인멸 이루어지길 방치하고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후보는 수사 의지 의심받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미진하다. 특검을 안 받겠다는 말장난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던 날 검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 많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과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님께서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셨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 이름이 이딴 논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큰 사건에 있는 인물을 계속 중용해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건지. 부패 일탈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를 한번 했다.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다. 그 이후로 배제를 하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문책하고 나중에 인사에 대해서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대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죠.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을 받아서 기소된 사람은 유일하게 유동규 씨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맡았었고 실제 대장동 사업 당시에 사장 직무 대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와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진상 현재 선대위 부실장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 전에 마지막 통화자 혹은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통화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정진상 부실장이 결국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언론 혹은 이제 야당이 이제 정진상 부실장이 도대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조금 일각에서 혹시 압수수색 10분 뒤에 들어가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실제로 야권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잖아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됐는데 그 의혹만 제기된 걸 가지고 내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혹이 제기됐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정진상 부실장을 불러서 의혹을 확인해서 그것을 밝혔어야죠. 저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런데 의혹을 계속 그냥 감고 있는 거죠. 어제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런 내가 얘기가 정진상 없었죠. 실장 불러서 얘기해봤는데 별 중요한 얘기 안 했다더라. 압수수색을 정 실장도 모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알려주겠냐. 전혀 사실 아니다 등의 해명을 했으면 의혹을 해소했었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의혹만으로 할 수 없다. 여지를 남겨놨다. 이런 점에서 좀 답답함이 좀 느껴졌고 저 이제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도대체 뭐냐? 나는 직원을 잘못 관리한 잘못밖에 없다. 이제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업, 대장동 사업의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민간 공동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수익만을 얻고 초과 수익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공동개발과 초과 수익 환수를 배제한 게. 그런데 민간 공동개발 때문에 평당 600만 원짜리 대장동 땅을 평당 300만 원에 강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천대유가 평당 2,000에서 2,500만 원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민간 공동개발 때문에. 그런데 그 폭리를 취했는데 불구하고 추가 이익 환수를 안 함으로써 그 폭리했던 돈이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나 혹은 법조 인맥들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직원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판단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전혀 그것이 배임 혐의로 수사가 될지 안 될지를 차치하더라도 왜 거기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나의 잘못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 하지만 조건부 특검 수용이라는 건 결국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정치적 언어인 거죠. 본인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건을 왜 자꾸 문제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초보운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음주보단 초보가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대한민국 5년을 맡겨달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자, 이게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법적으로는 초보 운전보다는 음주운전이 일단은 위험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취지는 뭡니까?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제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을 정리하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건 불법이죠. 불법이죠. 말이 잘못됐고 음주운전 경력이 하는 운전과 초보 운전자가 하는 운전 그 두 개를 보면 이야기인데 지금 상태는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모는 차. 그리고 하나는 초보운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음주보다는 초보운전을 모는 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있죠. 다만 그 초보운전은 답답함을 느끼겠죠. 답답하겠죠. 안철수 후보는 차는 잘 가는데 가야 될 목적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무 이상 없이 엉뚱한데 여기 내리십시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맥락은 그렇죠. 어쨌든 유경험자가 그래도 낫지 않겠냐 이런 건데 생초보보단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능숙한 지도자가 낫다라는 의미다. 낫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근데 이건 공감대는 좀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공감대 떨어지는 얘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다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 경력 자체가 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거다라는 광고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나면 이게 가중처벌을 해요. 윤창호법. 그래서 굉장히 그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근데 이러한 것이고 심지어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사람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받아도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공천에도 불이익을 그다음에 주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몇 번이면 그게 아예 뭐 그 장관 배제 기준으로 돼 있을 정도로 그게 뭐 현재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있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사실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래도 초보보단 낫다. 이거는 좀 국민들이 보는 좀 공감대하고 많이 떨어진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내가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 이제 이 얘기를 뭐 하신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언어 선택 자체는 좀 국민 공감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라고 해야 되나요? 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과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음주 전과가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전과가 1회에 그쳤는지 2회에 그쳤는지를 두고도 여러모로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1회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묘하게 자신의 음주운전 경력과 오버랩되다 보니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의 진위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실수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는 진위를 전달하고자 함에 있어서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 비율을 음주운전과 초보 운전에 빗대다 보니까 자신의 음주운전 경력이 오버랩되고 내가 비록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읽히다 보니까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즉 자신의 발언 진위와 무관하게 자신을 해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오인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유와 본인의 음주 전과가 묘하게 오버랩됐다.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경력보다 초보가 더 위험하다라고 비유를 함으로써 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음주운전 경력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초보 운전이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뭐 판단은 우리 국민연대분께서 해 주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가 부상 정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란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준호 수행실장이 사모님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가 사람이 그렇게 혼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처음 봤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음을 알려줬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아침까지 아내를 살피다 나왔다. 정치활동 돕느라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조금 더욱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실은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그것도 아내가 이렇게 혼절을 해서 꿰맬 정도의 부상을 당한다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상황 좀 알려진 정보가 어제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새벽에 119에 실려간 건 맞습니까, 김혜경 씨가? 새벽 1시에 실려갔다고 이제 이해식 의원이 그렇게 전했었죠. 네. 그래서 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다기보다는 지금 한준호 수행실장이 어제 행사장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본인이 SNS에 올리면서 이제 조금 더 알려진 게 어쨌든 많이 이제 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를 만났던 그 행사장에 이제 그 오전에 있었는데 오전에 오면서 굉장히 약간 머리도 정돈이 덜 돼 있고 노타이 차임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새벽까지 아내를 이제 간호하다가 급하게 왔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준호 실장이 그 얘기를 전하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재명 후보도 많이 놀랐고 하지만 어쨌든 많이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전해진 겁니다. 한준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가 혼절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혼절이라 함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러다 보니까 낙상 사고가 있었던 거 갑자기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봉합 수술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많이 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다시 선거 운동을 재개한 걸로 봐서는 좀 많이 그래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사실 그제죠. 그제 이제 혼절해서 낙상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성형외과까지 가서 이제 봉합 수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괴소문들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좀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버전들 다양한 버전들이 있죠. 막 여러 가지가 전해지긴 했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유포자들을 고발했죠. 그래서 어떤 부상 유형
원인 놓고 여러 추측글이 이제 나도니까 그 어떤 관련 의혹을 올린 네티즌 2명을 지금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씨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보 때문에 김 씨 건강이 악화됐다,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한 것이 다 어떤 논란이고 오해고 그런 것을 유발하고 있는 거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글쎄 아무래도 이제 새벽 1시에 갑자기 쓰러져서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다쳤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데 결국은 김혜경 씨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어떤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좀 이런 논란들이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괴소문을 유포하는 것은 뭐 원칙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혜경 씨가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다시 공식석상의 모습을 빨리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이런 논란을 부식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고 지지자들에게 걱정하는 지지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바로 삶의 동지인 아내와 결혼한 것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다.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이재명 후보도 아내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괴소문들은 소위 지라시라고 불리는 건데 이 지라시를 참 신기해요. 이걸 누가 만드는 건지 어떻게 유통하는 건지 이 양반들은 어디서 뭘 주워 듣고서 하는 건지 그냥 100% 창작인 건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강력계 출신이시니까 이거 수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라시는. 지라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버무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혜경 씨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들을 모아서 이 사고 자체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형태로 확대 재상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른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고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소문이 일파만파 더 퍼졌을 때 이 후보에게 치명사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찰은 통상 이 지라시를 유통한 사람 전체를 입건하기보다는 최초 작성자 내지는 주요 유포자가 있습니다. 중간 목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유포를 주도한 주요 유포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지라시 작성자를 처음부터 찾아 나가는 것은 어렵고 그 지라시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목에 해당하는 유포자 내지는 최초 작성자가 특정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지라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소스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충분히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 또 잘해요. 이런 건 추적할 수 있고 어떤 역할 정도도 다 판단할 수 있고 그게 근거한 건지 아닌 건지도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야 두 후보의 대권 행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공개할까 합니다. 치과 간담회 연찬행 검찰총장.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장면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검 대변인의 폰을 대검 감찰부가 본인 참관 없이 포렌식한 것을 두고 기자들이 이거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김호수 총장은 보고를 받았지만 나는 승인한 게 아니다. 라는 초유의 발언을 했고 기자들이 공식 항의할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 기자들의 기자단에 공식적인 항의를 앞두고 치과에 간다며 연차를 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호수 총장, 당초의 휴가는 12일부터였는데 갑자기 치과 치료를 이유로 10일 오후부터 어제 오후부터 12일까지 휴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자단이 공식적으로 왜 대검 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본인 참관 없이 압수하느냐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자단의 공식적인 면담 직전 치과 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쓴 셈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치과 진료 받는 시점이 묘하다.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이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검찰 내부예요. 기자단 얘기가 아니라 치과 진료 받는 시점이 묘하다. 저 묘하다라는 표현이
묘합니다. 검찰 간부 A씨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이 전날 만찬 일정까지 다 소화했는데 갑자기 치아를 뽑는다니 오해 살만하다. 이것도 검찰 간부 입장으로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치아를 뽑는다니 전날에 저녁 잘 드셨으면서 오해 살만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판사 생활 몇 년 하셨죠? 이제 22년. 22년 하셨던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김호수 총장이 갑자기 이를 뽑는 게 기자단의 면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가 흔들렸던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은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아, 이는 뽑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병가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구차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피하기 위해서 병가를 좀 냈다고 보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이가 많이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거를 병가를 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거는 치료받고 그냥 오는 거면 되는 거죠. 뭐 어디가 뭐 그렇게 뭐 정말 입원할 정도의 그런 뭐 큰 수술도 아니고. 근데 이 뽑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긴 해도 저는 주위에서 이빨 빼고 저 병가 내신 분은 거의 못 봐. 본 얼굴이 붓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그냥 좀 그 보는 시각도 물론 그렇게 또 뭐 병가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뭐 결국은 이제 기자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전날은 또 뭐 기자단이 거세게 이제 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좀 어떠한 그리고 약간 뭐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도 갔다 뭐 이러한 좀 보도도 나오고 좀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것이 이게 그 감찰 사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에 그 서인선 그 현재 그 대변인 그 대검 대변인이 9월까지 쓰던 공용폰이 이미 제출이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 그것을 어떤 그런 디지털 포렌식 한 게 결국 또 11월 5일에 공수처에서 또한 그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그 자료가 지금 공수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대변인의 폰에는 기자들과의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참관인 없이 그냥 그 이미 제출을 받아서 대검 감찰부에서 그냥 포렌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또 어떻게 시기가 미묘하게 또 이게 공수처에 또 제출이 된 상태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총장이 알고 승인한 거냐 이제 기자들은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인데 그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진짜 석연치 않은 병가를 낸다는 것은 저는 검찰총장답지 않은 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이었는데 네. 만약에 전 의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호수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그 폰을 포렌식한 것과 공수처가 공교롭게 그 자료를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네. 대검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다면 이 말인즉슨 공수처와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대검이 낸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김호수 총장이 기자단을 만나서 그렇게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와의 교감은 없었고 나는 보고를 받았지만 승인을 안 했다.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하는 건 나의 승인 없이도 감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기자들 왜 그러냐? 떳떳하게 이 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솔직히 그 승인을 지금 어느 정도 받았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윤석열 그 전 총장의 징계 처분 사건에서도 사실 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대검 감찰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 대검 내에서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총장에게 보고를 승인을 받고 뭐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이나 아니면은 공용폰 이미 제출을 받은 건지 또한 그런 경위에 대해서 그 후에도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김호수 총장으로는 그거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좀 본인이 오히려 패싱당하는 뭐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피하고는 싶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총장답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전주혜 의원의 질타였는데 이건 야당 법사위 전주혜 의원님의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하셨던 또 기관장 역할을 하셨던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총장의 발치 치료로 인한 조기 휴가, 공교롭게 기자단 면담 불발, 요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아플 수도 있잖아요. 당초에 뭐 휴가 내려고 한 게 금토일이었어요. 사실은 토일을 휴가 낸다는 건 물론 검찰총장은 7일 내내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12일이 휴가 날짜인데 실제로 뭐 이빨이 많이 아프니까 10일부터 10일, 11, 12 이렇게 휴가를 앞당긴데 아마 기자들의 상당히 많은 강한 압력, 뭐 엊그저께도 우연히 제가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실제로 법정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앉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기자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취재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이나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더 아팠을 것이고요.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옆에 사람들이 너무 이빨도 아프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좀 미리 좀 정리를 해서 기자 대응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박선 변호사님, 저 통로 아십니까? 본관 4층, 별관 3층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있다는데 그게 지금 기자단의 그때 항의 이후 다음 날에 통로가 이제 구름다리가 폐쇄되고 통로 입구의 문에는 빗장까지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대검 관계자의 설명은 복무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통제된 거다. 근데 언제까지 통제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저 구름다리 혹시 아십니까? 제가 사법연수원 재직 중에 검찰 실무수석하면서 걸어가 봤던 것 같아요. 저 구름다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뭐 기자단과 예, 검찰총장 만날 수 있는 길입니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본관과 별관을 서로 연결하는 길인데 아마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일을 두고 상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받고 있다고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빚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한 것 같고 애초에 이와 같이 기자단과 접촉할 수 있는 길 전면을 막고자 하는 의사가 다분히 반영되었다. 저 갑자기 폐쇄되는 모습을 두고 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검에서는 해당 사건과 이번 구름다리 폐쇄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게 내놔야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상당히 불편하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명분은 있습니다. 기자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빚어진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폐쇄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온전하게 드러내면 좋을 텐데 굳이 아닌 척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무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대검 관계자인데 복무점검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제 복무점검이라고 보안상의 문제나 그리고 이 검찰청사에 여러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일정 기간 중에 점검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복무점검 과정에서 구름다리 폐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 구름다리가 왜 폐쇄된 것인지, 구름다리 끝에 있는 출입문에는 왜 빗장이 설치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대검의 해명까지 전해드렸고 김호수 총장은 공교롭게 왜 그때 이빨이 아파서 휴가를 당겨지게 된 것인지 이 시점이 기자들의 면담 요청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 묘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대검 측의 입장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함께 보시죠. 다음 내용은 포렌식 논란, 사전에 인지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포렌식 논란 법리 판단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대검 감찰부에 의견을 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이게 무시됐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 40분 기자단과 1시간 대치, 늦은 밤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 규정에 따라서 포렌식한 거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물론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보면 이게 포렌식이나 이제 이런 임의 제출한 것이라도 포렌식이나 이런 절차를 할 때는 그런 그 제출자 내지는 그런 뭐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사실은 출석을 한 상태에서 포렌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서인선 대변인도 뭐 참여를 안 했고 사실 이게 공영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된 건 결국 이제 송준성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대변인들이 결국은 근무할 당시 어떠한 이제 대화가 오가냐 사실 이제 이런 것을 포렌식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겠죠.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떠한 그런 그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직원한테도 참여하라 그랬더니만 뭐 내 것도 아닌데 왜 하냐, 왜 내가 참여하냐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인 포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그건 불쾌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고발 사주 수사 중인 또 그 공수처에 이게 또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래서 좀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면에서 네. 김모수 총장이 저는 그렇게 그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게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저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럼 아까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거를 진짜 대검 감찰부가 무시했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김모수 총장이 어떤 기자들을 만난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전주의 의미의 의견이었고 앞서 봤던 건 JTBC 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포렌직이라고 발음해야 되는군요. 아, 포렌식인가요? 포렌식으로 더 많이 발음합니다. 포렌직이 맞습니까? 예, 포렌식. 우리는 잘 모르니까 포렌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포렌직. 뜨거운 소식들 3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핫쌈 함께 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에서 밝혔던 올해 거치는 세금, 초과 세금, 추가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해서 방역지원금 주겠다라는 것. 이거 마음대로 막 세금 미루는 거 아니다. 쓴소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 들어보겠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아빠 찬스, 소위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징어 게임 2가 나올 것 같죠?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그 재원은 올해에 추가적으로 거치는 세금을 내년으로 돌려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명칭을 새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KF94 마스크가 지금 한 500원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20만 원이 넘는데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일상회복과 함께 이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밝혔던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설명이었는데 정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초과 세수 부분을 내년으로 넘겨서 방역지원금을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년으로 넘겨서 잡는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납부 유예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유예해 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는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밝힌 저 방법을 세금 깡이다라고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 마음대로 세금 내년으로 유예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지방세도 많이 걷어보셨으니까 저도 지방세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정부가 혹은 집권 여당이 올해 세금 이 정도는 올해 걷지 말고 내년으로 걷자. 홍 부총리는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납부 유예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인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선국세청에서 저만 하더라도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납부 유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납부 유예를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천만 원 낸 것을 특히 이제 뭐 종부세라든 이런 금액이 1억씩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해 11월 달부터 된다 그러면 내년 3, 4월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해석의 요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진다 보면 납부 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세수 자체를
올해 걸 내년으로 넘겨 쓰자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몇몇 여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시도 말하자면 한 해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유예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에 다 소진해 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보도블록 멀쩡한 거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시장 되니까 총무과장이 와서 저 50억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불용액이에요 그거. 그 보도블록 까셨어요? 아니죠. 각 구마다 그걸 다시 내려주죠. 좋은 일을 하는데. 잘했어요. 네, 가난한 구를 한 잘하셨어요. 5개 정해서 5억씩 이렇게 해야 10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안 쓰고 내년에 쓰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선관위는 과연 여당 후보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네. 편파적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 선관위가 방역지원금에 제동을 건 걸까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 관련 정부 예산 증액 행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나? 선관위의 답변은 선거 임박 시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데 이재명 기자, 이게 선관위가 어떤 뜻입니까? 이미 선관위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에 열린 국회에 출석해서 선관위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선관위 사무총장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어떻게 미쳤냐 했더니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여당에겐 유리하게 야당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전국민 지원 재난금에 대한 입장을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사실 저건 더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사무총장이 한번 정리를 한 거죠.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여당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걸 막을 책임이 선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단호한 어떤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들었지만 이건 완전히 편법에 여러 차례 좀 동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온 세수를 올해 들어온 세수를 국가 부채에 쓰지 않는 것 자체가 국가재정법을 저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유예해서 납부하자고 합니다. 유예하는 건 또 국세징수법이 저촉되는 겁니다. 국세징수법에는 분명히 유예한 조건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납세자의 문제가 있을 때 납세자가 뭐 재난을 당했거나 도산이 됐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굉장히 중상을 입었거나 그 납세자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유예하는 거지 국가가 임의적으로 내년에 쓰겠다 이래서 유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편법을 써서 안 되니까 또 다른 편법을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만약에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했어요. 국민들이 돈 주는 사람 찍는다라는 그런 시각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선관위 시각은 다른 거죠. 예. 많은 국민들의 시각도 다른 거죠. 선관위가 분명히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주어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반드시 더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삼 뉴스는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소위 아빠 찬스로 관세에서 거주하고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문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법 위반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생계자가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 이제 이거에 가장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아빠 찬스다 뭐 이런 좀 비난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하고 서로 그래 하는 것이 그게 아빠 찬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거기 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주 사실이 아니면 뭐 굳이 법령 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회사로부터 50억의 특혜 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아니라고 보고요. 아빠 찬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출산하고도 친정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곁에 있고 싶은 뭐 여러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전주의 의원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날카롭게 질의를 했고 오늘 바로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청와대의 입장은 같이 사는 것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사는 게 뭐 그게 문제냐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지금 다혜 씨가 관사에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의 취지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요. 뭐 전체적인 취지는 이제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이렇게 직접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살고 있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좀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 부모가 자녀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깐 친정집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뭘 이걸 아빠 찬스까지 운운하냐 야박하지 않냐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의 생각 같은데 이에 대한 전주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지적한 것이 청와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뭐 부모랑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청와대라는 것이 결국 문제 아니겠어요? 그 청와대는 결국 그 국민의 세금으로 그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뭐 생활비 뭐 거기에서 같이 살물로써 뭐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다희 씨가 지금 독립생계자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당연히 이것은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그 청와대 관저에서 사는 거 아니냐. 아빠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유영민 실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이 법 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무슨 법 위반을 했습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결국은 관저 살면서 관사 재테크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청와대 대변인도 물러났고 민주당 공천도 못 받으셨어요. 이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직자로서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이렇게 그 정말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부모와 사는 것이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입장에서 떳떳한 것인지 법 위반을 떠나서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 공감대에 맞는 좀 이러한 행동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박성 변호사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인데 미성년 자녀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뭐 4살. 이러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너 나가 살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장성한 자녀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고 해외에 살다가 언제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지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지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족들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경에 가족들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했는데 그 즈음부터 딸이 청와대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이 정부의 여러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1주택을 보유한 주택 보유자도 현 상황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들도 시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넓혀서 이사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고지 거부를 해두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사안 자체만 두고도 국민들은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좀 들어보면 김영주 의원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죄악시하고서 딸의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관사를 허용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청와대가 뭔가 말 못할 무슨 가족 간의 사정이 있는 건가라는 일각에서의 의문 제기도 있거든요. 그로 인한. 글쎄요, 뭐 저는 뭐 유영민 비서실장이 살고 있는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면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파트 값이 비싸서 갈 데가 없다. 그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독립생계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오히려 차라리 떳떳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당분간 집 구할 때까지 살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음에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는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사실은 뭐 좀 언론이 야박하게 구는 건가요? 대통령의 딸의 거주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예산에는 감시가 따르는 겁니다. 예산에 들어가는데 감시가 없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여러 차례 좀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유영민 실장은 이제 경호상 이유와 함께 사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미용, 옷 구매 이런 것도 엄청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적 영역이지만 그것이 예산에 들어간다면 다 감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살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럼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고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정말로 저희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다혜 씨가 무슨 서울에는 집을 팔고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관저가 있다면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참 어려운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게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유영민 실장의 어제 답변을 보면서 마치 예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도 당시의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은 다 집무실이다 이랬다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하는 순간에 오히려 논란도 커지는 거죠. 대통령 영역이라는 게 사적 영역이 참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떳떳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제작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요구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시즌2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기온 will come back, they will do something for the world. 이정재 씨가 이 인기에 힘입어 헐리우드 스타 반열에도 올랐다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이 찍은 사진도 뭐 여러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다시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발음하기 진짜 힘들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정재 씨가 이제는 어젓한 헐리우드 스타 반열에도 올랐다라는 또 반가운 사진도 함께 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